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친한 21명, 친윤 25명. 언론에서 분석한 국민의힘 세력 분포입니다. 중립지대에 있는 62명의 향방에 따라 여당의 앞날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지표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라는 건 그다지 새롭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건 TK입니다. 과반이 부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친한과 친윤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죠. 자, 김종혁 최고위원 눈을 지그시 감고 있고요. 옆에 있는 서범수 사무총장도 미묘한 표정입니다. 자, 이 표정을 지은 순간의 화자는 바로 원외 친윤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우리 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대통령인 당원을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편끼리 싸움을 금도를 넘어서지 맙시다. 이 말을 듣고 김정혁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흔히들 민심과 정치를 바다와 배에 비유합니다.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가라앉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군주 민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2016년에 키워드가 됐던 사자성어입니다. 귀를 닫고 대통령 편만 들다간 잘못하면 어게인 2016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히죠. 자, 이처럼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계파가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 건데요. 최고위뿐 아니라 요즘 당 분위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뜯어보면 108명의 의원 중 21명이 친한계로, 25명이 친윤계로 분류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회색지대에 있는 의원들이겠죠. 두 쪽으로 갈라진 국민의힘, 어느 쪽이 중립지대 의원들을 더 많이 포섭할까요? 네, 오늘도 특별감찰관을 두고 여당 내 갈등이 커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권한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반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었고요.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질문을 받았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최고위에서 원내 상황까지 포함해서 당무 총괄하는 것이 당대표다라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원내 상황이라고 선을 그으신 거에 대해서 당 대표 업무라고 이제 말씀을. 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특감 없이 특검을 막을 수 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일단 됐습니다. 예. 정리할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걸로 대충 정리를 하세요. 네,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만찬 뒤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보가 다소 거칠어지지 않았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김유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한동훈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에 한번 부딪혔던 것이 정책위 의장을 놓고서였거든요. 그때도 그게 뭐 원내대표 소관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부딪혔는데 특별감찰관 표면적으로는 문제로 지금 굉장히 갈등이 고조되는 그런 양상이죠. 지난번에 주초에 그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 면담 이후에 그날 밤에 이제 만찬에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후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모습이 훨씬 더 이렇게 강경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다시 국무위원으로 돌아갔나?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의 수석 대변인을 겸직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마치 그걸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그 대통령실 기자실에 뭐 간식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동훈 대표가 내가 당대표다 이러면서 지금 당대표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딱하다. 그런 생각도 한편 드는데요. 그 주초의 면담에서 한동훈 대표가 홀대를 넘어서 천대를 받고 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는
그 추경호 원내대표를 부른 대통령도 그리고 그걸 말리지 못한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렇다라고 그 자리에 간 추경호 원내대표도 저는 모두가 잘못된 그 상황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거 완전히 그 당정에 서로 팀킬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표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갈등을 이런 식으로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참 딱하다는 생각 들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국민도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날 밤에 뭔가 미션을 받지 않고서 이렇게 강경한 모습을 추가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네. 뭔가 얘기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정광재 의원님. 예. 지금 국민의 요구는 다수가 특검 도입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을 놓고 부딪힌다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특별 감찰관 도입 그 방법을 놓고 이렇게 양쪽이 부딪히는 건 국민의 민심과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도 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뭐 위헌적이고 약간 무도한 특검 법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에는 뭐 전혀 다른 이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는요, 우리가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2014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특별감찰관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본인의 비위 문제보다는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 호가호위하는 방식으로 부정부패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자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고 네. 지금 문제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것이잖아요. 이 상존한 리스크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지난번 면담에서 한동훈 대표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는데 사실상 거부가 됐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해소하자는 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에 이렇게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당내 일부 친윤 인사들의 생각을 저는 뭐 논리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특감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미 갖고 있는 제도고 그것을 활용해서 적어도 일정 부분에 도움이 된다면 차선으로라도 도입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젯밤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텔레그램방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친한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감찰관 도입을 주장을 하면서 원내대표를 향한 불만을 쏟아냈는데 그 내용을 안 보고 있었는지 배현진 의원이 추경호 원내대표님 의원 단톡방 안 보십니까? 이렇게 마치 저 텍스트 문구만 보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요구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저 정도면 보통 저런 대화까지는 안 나누지 않아요? 그렇죠. 원내대표는 사실은 의원들이 모여서 뽑은 그 대표기 때문에 뭐 당대표의 이인자임이 분명하고 그리고 예. 보통 자기 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하죠. 근데 거의 따지듯이 지금 묻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뭐 그 전 단계로 국회 추천 문제를 놓고 친한과 친윤 사이에 전선은 분명히 형성되어 있다. 저런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번지수가 좀 틀렸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핵심 쟁점은 특별검사를 받으라는 거지 특별감찰관은 사실은 과거에 일어났던 잘못된 일을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명확하게 찝어내는 데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예. 그거는 특별검사가 임명돼야 할 수 있는 일이죠. 다만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어떤 잘못된 행동 내지는 대통령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위에 대해서 이른바 견제 내지는 경고를 하는 역할이지 과거의 일을 수사하거나 되짚어보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은 특검에 관심이 많은데 예. 다소 좀 엉뚱하게 특별감찰관 얘기로 국민의힘 당내에서 저렇게 전선이 형성된 거를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왜 저러나 싶으실 것 같아요. 예. 윤재관 의원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관련돼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 나올 때 처음에는 전과 보도처럼 나왔던 얘기가 제2부속실 설치였습니다. 제2부속 설치하면 공적으로 통제하고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야당에서도 계속 그랬고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될 거면 이 사태가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을 분명하게 하고 그동안의 국정 쇄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전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옳은 길이고 여당과 용산을 위해서도 좋은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제2부속실만 설치하면 뭐든지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특검을 얘기해야 될 때 특별감찰관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계속 지금 기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MBS 조사라든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최저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변죽만 눌리고 있는데요. 이제 전공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 국민들의 인내심도 이제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면 이제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검은 이제 과거의 잘못이나 의혹이 있다면 그걸 좀 철저하게 규명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많은 이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당 내에서 이제 특별감찰관의 이 논쟁에서 특검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정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정말 안 합니까? 일부 그 친한계 의원조차도 특검의 특자도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네.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제도는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 번도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됐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대선 공약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최근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최근에 이제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 7월 그 기사를 보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주변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아주 충언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럼 지난 어제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했는데 이때도 특별감찰관 얘기가 벌써 나왔었던 시점이니까 그때도 그러면 같은 이야기를 하셨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특별감찰관이 운영이 됐다면 지금과 같은 문다혜 씨와 같은 그 어떤 논란으로부터 예. 문 전 대통령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유정 의원 의견까지만 듣고 네. 좀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감찰관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임명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치 어리석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여사의 사과 문제, 그다음에 이부속실 설치 문제,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문제는 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국민들께 이 정도는 해야 도리는 아니겠느냐라는 문제의 반로인 것이고요. 대통령이 면담하면서 그랬다면서요. 지난번에 특검은 이래저래 해서 막았습니다라고 하니까 뭐 고맙다 그러면서 다음번에 만약에 의원들의 마음이 변해서 야당과 같은 입장을 하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정도라도 해야 됩니다라고 한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 정도를 해야 그게 도리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조차를 가지고도 특별감찰관 문제 가지고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이게 네. 얼마나 참 한심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 네.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계에서도 특검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친한 친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가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어느 쪽에 쏠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당의 흐름이 완전 바뀌기 때문인데 저희가 친한계 21명, 친윤계 25명, 그리고 중립지대 62명이 있는 것으로 일단 동아일보에서 오늘 오전에 분석한 결과고 큰 틀에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실명도 일부 나왔고 물론 한두 명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세네 명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재밌게 봤습니다. 분석. 예. 제가 생각하는 친한 의원과 친윤 의원들이 저 실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봤는데 중립지대를 굉장히 많이 잡은 걸 보면 약간 정말로 결속력이 강한 친한계와 결속력이 강한 친윤계 예. 이렇게 범위를 좀 좁혀서 본 것 같아요. 중립지대가 62명인데 이 중립지대 의원분들은 유권자로 치면은 일종의 스윙 보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윙 보터들은 민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원들이라고 봐야겠죠. 과거 같으면 아마 수도권 의원들이 국민의힘에도 많았을 때는 수도권이나 충청권 의원들이 많이 중립지대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저는 이미 정서적으로는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분들 중에 상당수가 친한계와 인식을 많이 공유하기 시작했다라고 예. 진단을 몇 명 드리고 정도요? 싶습니다. 아니, 몇 명이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 실명을 좀 얘기하자면 지금 중립지대에 계신 분들 김도읍 의원이나 뭐 안철수 의원 또 박수민 의원 이런 분들은 예. 실제 이 최근의 행보와 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 공감하는 내용들을 많이 공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스윙보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심에 민감한데 네. 지금 민심이라는 것은 뭐 여론조사 결과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이것이 국정 운영의 부담이고 당의 지지율을 이렇게 하락시키는 데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이 부분만 도려내도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가지고 저희는 의총까지 안 가길 희망합니다만 의총에 간다면 특별감찰관 제도까지는 관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한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김용남 의원님. 예. 중립지대 의원들이 지금 민심을 아주 예민하게 이제 바라보면서 반응할 거다라는데 동의하세요? 글쎄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어떤 입장 내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놓고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과연 명시적으로 대통령의 어떠한 지시 내지는 뭐 방향 설정과 반대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몇 명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본인의 표가 드러나지 않는 무기명 투표를 할 때는 달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문제만 해도 이게 무기명 투표를 결정할 일은 아니거든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에 의하면 국감 끝나고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면 거기서 무기명 투표하는 경우는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뭐 거수로 결정하다고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거수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과연 국회 추천에 한동훈 대표의 주장대로 찬성하는 의원이 저렇게 21명이 나올까? 네. 그건 좀 의문이에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양쪽에서의 여론전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친한계 대표 인사로 알려져 있죠. 원외 당대표 개입 적절치 않다는 뉘앙스가 깔린 거라면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제 설전을 벌이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친윤계의 입장에 대한 입장이고요. 반면에 친윤이라고 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표와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검사 수사하듯 한 거 아닌가? 독선 독단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2016년, 2017년 새누리당의 그런 사태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뭐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동소이하다. 예. 근데 고성동 의원도 검사 출신이신데 또 저렇게 검사 수사하듯 예.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참 굉장히 좀 어색한데요. 검사를 짧게 하셔서 그런가 봅니다. 그 2016년에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시절이잖아요. 그때 소위 진박 간별사가 등장을 하면서 진박, 친박대, 비박 이러면서 기억나잖아요. 저희 김무성 대표 뭐 옥새 들고 나르샤 소위 그런 파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굉장히 첨예한 계파 간의 대립이 만약에 없었다면 본인들이 주장했던 대로 우리 180석 자신한다 이랬었잖아요. 네. 그때가 20대 국회였죠. 2016년 총선이. 그랬는데 결국에는 한 석 차이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과 그다음에 이제 공천 그 상황에서의 뭐 이런 갈등이 굉장히 이제 깊게 노정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 친이 친박도 갈등도 있었잖아요. 뭐 주의 야박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늘 그 계파는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갈등의 양상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좀 다르다면은 지금 그 임기 중반이 아직 안 넘어갔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채 안 남았죠. 그런 상황에서 20% 초반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하면 2016년 1월 상황에서는 40% 조금 안 나왔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39% 정도였고 그리고 죽어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한 30%는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콘크리트라는 표현 콘크리트 썼었죠. 그렇죠.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다 이랬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친윤과 친한계가 부딪히고는 있습니다만은 소위 무슨 피를 나는 동지도 아니고요. 그렇게 오래된 어떤 정치 역정을 함께 해온 끈끈한 동지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느슨한 연대처럼 보여지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거의 뭐 바닥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또 임기도 많이 남아있고 네.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2016년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때 결과적으로는 총선 패배했고 또 최순실 게이트 탄핵 정권 넘겨주고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이 계속 간다면은 올해 총선은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기대합니다. 저는. 네, 여러 이제 안팎의 상황들이 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는데 윤재관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미리 잡힌 일정이라고는 하지만 만나고 와서 그리고 대구와 경북 뭐 이쪽에 도정 얘기, 시정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와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한동훈 대표를 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차기 경쟁자인 홍준표 시장에게 약간 힘을 싣는 모양새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좀 누르는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해석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저도 뭐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 일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 일정 하나하나가 메시지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공개할 건지 말 건지 비공개할 수도 있죠. 근데 일부러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또 추경호 원내대표를 또 만나서 만찬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그 국정 목표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한동훈 대표 왕따시키는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국정 목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전적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띄워주는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고 필요할 예. 때 갖다 쓰는 형태겠죠. 이런 형식으로 해서 또 홍준표 대구시장을 또 썼는데 또 다음에는 또 어떤 상황이 되면 홍준표 대표를 또 누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 쓰고 이렇게 할 예. 겁니다. 그렇게 정치를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됐고 국민들이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처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네, 13일 만에 김건희 여사가 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목표정에 참모들과 인사할 때도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외교 행사에 영부인이 참석하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김 여사 문제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을 빚은 터라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이 전국 지표 조사에서 22%를 기록한 건데요. 자, 중요한 건 대구, 경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조사에서 46%를 기록하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33%로 13%포인트가 급락한 겁니다. 나라인가 부인인가 선택을 하란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전국 지표조사는 민심을 더 자세히 읽을 수 있다라고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다. 취임 후 최저치라는 표현은 너무 많이 써서 이제는 새롭지 않게 느껴질 정도인데 역시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문제, 논란 때문이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 73%가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는 특히 여당 지지층에서도 57%가 나오고 그다음에 소위 그 지지세가 강한 TK에서도 61%가 나왔더라고요. 여사가 네. 이제 활동 중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관련된 지지율 조사를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이 부분이 가장 위험 요소로 작동한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돌을 맞더라도 뭐 맞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돌을 던지는지 그리고 그걸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돌 맞더라도 가겠다라고 하면 오늘의 MBS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지층도 그렇고 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도 마찬가지고 다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네. 그리고 다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전혀 반성도 없고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있을 갤럽 여론조사가 잠옷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 앞자리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민심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여전히 그걸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정말 민심을 어떻게 해야 이걸 제대로 받들고 갈 것인가. 김건희 여사 지키려고 국민을 버리고 가는 것인지 정말 제가 궁금합니다. 네, 내일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 자, 눈여겨볼 부분이 역시나 TK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지난 2주 전이죠. 2주 전에 비해서 부정평가가 13%포인트 급증했고 긍정평가가 공교롭게도 같은 1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예. 보수의 심장이잖아요, 대구는.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일부 발표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알려지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이고요. 거의 첫 반영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제대로 그 무혐의 결정이 민심에 끼친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여론조사일 텐데 TK 지역에서도 저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역별로도 의미가 큽니다만 더 심각한 거는 연령별 긍정 부정 평가율이에요. 네, 같은 조사에서 나온 연령별이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더 많이 나오는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10대 후반부터 60대까지는 다 골고루 월등하게 부정 평가가 높아요. 압도적이더라고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든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의견을 밝히든 안 먹힌다는 거예요. 거의 전 연령층에서. 그러니까 좀 뉴스나 이런 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일부 고령층 외에는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점점 용산의 대통령실이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차단되고 소통하지 않는 갈라파고스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정광재 위원님. 예. 같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보다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오는 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당에서는 굉장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민심으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뭐 비단 이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당 지지율과 국정 지지율 간에는 일정 부분 이 정도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는 민심은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당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조금 더 민심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견인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여론조사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검찰의 불기소를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21일부터 23일까지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이었습니다. 22일, 23일 날 집계된 아마 그 여론조사에서는 당시 면담 사진 공개된 한 장의 사진이 준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엔 대통령의 국정 지지 동력을 살리거나 우리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원인은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만 삭제해도 이거에서만 탈피한다고 하더라도 국정 지지율,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검찰의 불기소도 김건희 여사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사실 면담에서 가장 크게 요구한 것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갈등이 야기된 거거든요. 예. 대통령께서 돌을 맞고도 앞으로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돌을 맞고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민심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남은 2년 6개월간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정개혁, 특히 4대 국정개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늦게라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민심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관심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TK에서 부정평가가 13%포인트 급등한 날 13일 만에 김 여사도 공개석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네. 지금 야당에서도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뭐 여론도 이런 행사에까지 영부인이 나오지 마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영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죠. 근데 그 범위를 너무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정 역사상 이런 영부인 처음 봤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공개 행보에 대해서 저는 야당의 시각보다 예. 보수층 그리고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어떻게 볼지가 더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7%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저런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마저도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은 보수층에서 더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금의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은 모든 국민의 우환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 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정상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싱글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만 근데 월요일 저녁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나온 얘기 그러니까 공적 활동 자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집사람이 몸이 매우 안 좋다. 그래서 공개 활동을 뭐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안 해왔다라고 했죠. 예. 필요 최소한만 했다는 취지였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1, 2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3일 만에 저렇게 등장할 정도면 그 말씀을 안 하셨던 게 맞지 않나요? 네. 갑자기 몸이 좋아지신 건가요? 그래서 예. 월요일 날 대통령의 말씀으로 봐서는 뭐 정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당분간 공개 활동은
없을 거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불과 2, 3일 만에 저렇게 공개석상에 등장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네, 집사람이 많이 지쳐 있다 이런 표현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네. 근데 이 일정은 폴란드 대통령 방한 일정은 뭐 불과 2, 3일 전에 정해진 일정은 아니죠. 이거는 오래 전부터 노정되어 있던 이제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방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던 대통령은 그냥 오직 여사 생각만 하는 거죠. 사실은 국민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대통령 오직 여사 걱정만 하는 그런 이 당정 관계도 파괴하고 다 파괴하는 이 파괴적 사랑에만 빠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저 정도의 어떤 외교적 공식 행사, 의전에 참여해야 되는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쭉 해왔던 그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뭐 최소한의 내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을 때 사과를 하면서 최소한의 내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런 부분은 뭐 대통령 부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부분까지 야당이나 또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 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기준에서도 저 정도까지야 용인이 되겠죠. 그 이상의 활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있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의 KTV 녹화 공연, 이른바 황제 관람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 뒤에 깜짝 격려 방문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문화체육관광부의 해명이 나왔는데 저희 뉴스룸에서 현장 답사 녹취록을 어제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해명과는 좀 상황이 다르게 들리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4시 반부터 좀 가볍게 빠르게 얘기하고 그냥 서로 이제 좋은 얘기도 나누시고 바로 나가서 식사를. 여기서 보니까 지금 조리 9명이 오시더라고요. 그럼 충분하네요. 네네. 조리 분이 오시더라고요. 예산니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서비스 한 명은 예산니까 전담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네, 윤재관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뭐 KTV도 그렇고 깜짝 격려 방문이라 그랬는데 사전에 이제 대통령실과 상의를 하고 또 김 여사의 관람, 식사, 물론 식사는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식사, 동선까지 쭉 미리 상의를 했다는 거는 그것도 한참 전에요. 네. 그런 녹취까지 나왔다는 건 네. 깜짝 격려 방문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아이고,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 처음부터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니 사실대로 말하라. 뭐 이런 주장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걸 언제까지 감추겠습니까? 감출 수는 없겠죠. 오늘 그 국회에 제출한 KTV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참석자, 이 황제 관람에 참석했던 참석자 명단 작성 그리고 섭외 이것까지 모두가 다 대통령실에서 주관을 했다라고 하는 네. 답변이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고 JTBC에서 이 단독 보도한 내용만 보더라도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의 해명이 모두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드러났죠. 특히나 당시에 이 행사를 기획했던 최모 그 기획관이 있는데 그 기획관이 이 행사 이후에 지금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승진해서 사실상 네. 승진하고 영전해서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사에게 의중을 잘 받들어서 좋은 행사, 여사의 마음에 드는 행사를 한 사람들이 영전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김 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거를 한 번, 두 번 거짓말을 하기는 쉬우나 그 거짓말이 한두 번이 결정되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국정을 이끌어 나갈 가장 기본적인 가치, 신뢰라는 중요한 가치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큰 손실입니다. 대통령의 큰 손실에 뿐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적으로는 큰 손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잦은 거짓말에 대해서는 정말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사전 답사뿐만 아니라
그걸 김 여사에게 중간 보고를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맥락도 있는 녹취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사님 쪽에 컨펌 받았는데 여사님한테 최종 이거 보고 되면 여사님 컨펌해 주시니까 연결하고 있는 것도 같이 최종 넣어드리면서 27일에 컨펌 받을 때 누가 해서 26일에 오시거든요. 네, 김 여사에게 보고하고 컨펌을 받아야 한다라는 대화 내용. 깜짝 격려 방문하고는 전혀 다른 그렇죠. 내용이네요. 작년 10월 31일 날 이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1년이 채 안 됐는데 이렇게 들통나잖아요. 이런 일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국민을 속이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황제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뭐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검찰 수사도 황제 수사, 또 이건 황제 관람, 작년에 언론재단에 또 뭐 그 회의실 빌려가지고 개식용 종식 기자회견 할 때는 또 황제 대관 이런 얘기가 다 붙잖아요. 네. 거의 뭐 수식어처럼 이제 붙게 마련인데 그조차도 거짓말로 이렇게 속였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데 뭐 무관중 공연이었다, 뭐 여사와 관계없다, 대통령실이 그냥 잠깐 들른 거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반복함으로써 도대체 얻는 게 무엇인지 닉슨 대통령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하야했던 주 원인은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거짓말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들통날 거짓말을 버젓이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인지 국민을 얼마나 얕잡아보고 무시하면 이런 일을 반복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네. 이것은 뭐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요. KTV 측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아마 뭐 책임 논란이 있으니까 이런 네, 해명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꼬인 것 과정에서 같아요. 나왔는데 전 그 해명이 뭐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혹이 논란이 됐을 때는 가능한 한 진실에 가까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담당자가 상당히 큰 잘못을 그러니까 그 해명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상황 설명을 좀 사실에 가깝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상당히 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네. KTV의 설명은.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저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부속실 행정관이 아니에요. 문화체육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는 내용을 다 자세히 보면 마치 수행 비서 수준으로 영부인의 어떤 기호, 취향,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 그러면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도대체 영부인 수행을 했던 건가 그동안? 아니 그 놀라울 정도로 정말 수행비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도 보이네요. 예. 네. 아니 그 대통령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아직 더 할 얘기가 많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시는 말마다 너무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기 국정감사까지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오빠는 누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카톡 계정을 제가 삭제를 했었어요. 이제 혹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 안에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조사 성실하게 잘 받고 오겠습니다. 저희 그 대한민국 검사님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 꼭 밝혀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믿는다라면서 검찰 조사에 들어간 제보자 강혜경 씨가 11시간 반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 씨가 새로운 폭로를 하나 더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공천을 미끼로 2억 2,7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돈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였는지로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강 씨의 변호인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중책을 맡으셨네요. 네. 가장 궁금한 것부터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폭로한 내용 중에서 1억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동안에는 알고 있었는데 1억 원 정도가 더 있었어요. 2억 2,700만 원이라는 건데 이거 누구한테 받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방 의회 그러니까 예. 의원 후보자 또 예.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 출마 예정자. 네, 이제 이런 2022년 지방선거 때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로부터 원래는 6천만 원씩, 그러니까 두 명에게 6천만 원씩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가 기존에 나와 있던 얘기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한테는 9차례에 걸쳐서 1억 4,500만 원. 네, 명태균 씨가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명의가 명태균 앞으로 곧바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예. 현금으로 다 돈을 받았고. 아, 현금으로요? 네, 실제 그 돈은 이제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업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명태균 씨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그 업체에 이제 명의로 들어간 것이 이제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에게 9차례에 걸쳐서 1억 4,500만 원, 그리고 광역의회 출마 예정자에게 4번에 걸쳐서 8억 8,200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다 따로따로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과 조금 따로따로 회계 처리를 조금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명태균 씨나 혹은 관련자들은 그 본인,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원래 예비 후보로 나오고 싶어 했었으니까 그 본인들이 여론조사나 뭐 선거 마케팅 비용으로 이 돈을 준 거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고도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일 잘 안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럼 어떤 성격의 돈이라고 강혜경 씨는 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에게 공천을 해주는 대가로 그 돈을 지불한 것이다. 공천을 알선하는 대가로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뭐 정확히 말하면 알선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본인들은 무조건 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강 씨가 공개한 현금 수령 내역 정리 문건을 보면은 앞쪽에 이제 이니셜처럼 대 이렇게 써 있고 또 이응이라고 돼 있고 아래는 고 그리고 비읍 이렇게 돼 있어서 앞은 출마 지역 예를 들어서 대구 지역 네. 혹은 고령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 뒤에는 그 사람의 성의 이니셜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추측이 맞습니까? 네, 지금 저 대는 대구를 말하는 거고요. 대구요. 네. 그다음에 옆에 이응은 이 씨를 말하는 거죠. 이 씨. 네, 이 씨 여성분을 말하고 있고 저 고는 고령을 말하는 거고요. 비읍은 이제 배 씨 성을 말씀을 배 씨요. 그러면 대구시 의회인가요? 네, 네, 네. 대구시 의회에 출마를 희망하는 출마 예정자 이모 씨에게 그렇죠. 8,200만 원을 받았고 또 고령 군수가 되고자 하는 출마 희망자에게서 공천을 알선받을 대가로 배모 씨에게 1억 4,500만 원, 그래서 2억 2,7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저 당시에 정리된 문건에 저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실제 저기서 저 이응 씨는 이 씨는 아예 컷오프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매우 화가 많이 났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돈 돌려달라고 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합니다. 누구한테요? 강혜경 씨에게. 강혜경 왜냐하면 씨에게. 강혜경 씨가 회계 회계 책임자이니까. 담당이니까. 그리고 이 비읍 씨는 이제 경선까지는 올라갔는데 거기서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도 마찬가지로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돌려줬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억 2,700만 원을 다 돌려준 건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일부씩을 돌려주고 나머지 일부는 안 돌려준 것으로 지금 알고 네,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밝히시기는 네, 밝힐 수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돌려준 돈, 뭐 돌려주기 전에 받은 돈, 이 돈을 명태균 씨가 썼다면 어디에 이걸 썼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뭐 정치권에서 그다음부터 이제 의혹 제기로 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충당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신빙성이 있는 의혹입니까? 자, 우선 이제 제가 정확하게 먼저 전제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해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는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 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과 직접 나눈 얘기, 그리고 강혜경 씨가 명태균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관련 녹취, 그러니까 전화 같은 걸 했을 때 들려온 얘기, 또 김영선 전 의원과의 녹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증빙 자료를 만드는 거고요. 네. 회계 자료는 당연히 이제 강혜경 씨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만든 거니까 뭐 의심할 여지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여기에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여를 얼마나 했는지 아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네, 요건 이제 전제로 깔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와 그 당시에 이제 본인들이 작업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을 합리적인 상황에서 추론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았을 때 나오는 사실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81번의 그런 이제 대선과 관련된 혹은 이제 선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가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저희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들어간 돈이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그 돈을 실질적으로는 보통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사실은 없다. 이게 이제 얘기예요.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럼 여론조사를 했느냐? 이건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 그게 81번인데 그와 관련된 그러면 비용은 누가 지출했느냐? 이 부분인데 실제 그와 관련된 비용을 대통령이나 그쪽으로부터 받은 적은 없다. 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내가 돈 받아올 테니 결산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강혜경 씨에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강혜경 씨가 만들어서 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강혜경 씨한테 그걸 받은 다음에 내가 이거 돈 챙겨주신다고 하니 내가 돈을 받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녹취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 교통편의 확인 뭐 증서라고 해야 될까? 티켓? 비행기 예. 항공 티켓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혜경 씨가 그걸 끊는 사람이니까 네. 강혜경 씨가 이제 명태균 씨 이름으로 비행기 좌석을 끊었습니다. 그 예매 티켓을. 그랬는데 그 다음 날 3월 20일 끊었고 3월 21일 날 올라가는 비행기 티켓이었는데 돈 받으러요. 네, 명태균 씨는 나 근데 비행기 안 탔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탔는지 안 탔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항공사 측이 알아봐야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이용한 비행기가 여러 항공사예요. 뭐 진에어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이미 법사위원장실에 다 냈고요. 그런데 뭐 비행기만 탄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수행해주는 기사도 있었고 또 그분들도 다녀왔다는 얘기도 했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는 다녀온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받은 돈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실제로 썼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로 확인된 바는 지금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돈을 받아오지 않았고 대신에 김영선 씨에 대한 공천을 받아왔다고 명태균 씨가 말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강혜경 씨는 그 공천을 김영선 전 의원이 받았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김영선 전 의원도 명태균 씨 덕분에 자신이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시인을 했고 실제 네. 그런 녹취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그 돈과 관련해서 선거 보전 비용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보전 비용으로 일부가 충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비 후보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2명만 사실은 돈을 준 것으로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 여론조사 업체에 이제 지불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명의상 사장인 사람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명태균 씨가 시켜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이제 받으러 이제 갑니다. 그 아까 말했던 배 씨와 이 씨에게. 근데 한 번에 돈을 다 받아오지는 않고 뭐 1,000만 원씩 여러 번에 걸쳐서 받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공천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나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하면서 강혜경 씨하고 이제 논의하는 그런 녹음이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공천 대가가 아니라면 사실 그런 걸 본인이 선거 여론조사 비용을 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김영선 전 의원에게 내려온 선거 보전 비용을 일부를 뭐 거의 전부를 사실은 전부 다 이 선거 여론조사 관련된 비용에도 집어넣고 이 돈을 달라고 했던 예비 후보들에게도 지불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공천은 모르겠으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 이제 정황 증거들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선 전 의원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예.
어제 11시간 반 정도 검찰 조사가 있었고 강혜경 씨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일단 본인은 참 들어가기 전에는 본인 입으로 저는 검찰을 믿는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들어갔었고요. 네. 11시간 반 동안 수사를 받고 나서 너무 힘들어해서 본인이 성실하게 수사를 잘 받았다. 그런데 별거는 없었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 소환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아마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확인하는 작업에 거쳤는데 김건희 여사의 공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늘 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네. 그렇지만 다음 주 초에 검찰이 나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검사실에 다시 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 녹음 파일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아직 안 됐다라고 한 게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검찰이 안 했다. 네, 이 말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조사가 이루어졌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실제 강혜경 씨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했다. 내용이 너무 많고 여러 번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변호인이 입회하실 수 있는데 어제 강혜경 씨 혼자 들어갔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변호사가 갔어요. 거기를 아침에. 그래서 강혜경 씨가 만났는데 강혜경 씨가 혼자 들어가기를 원해서 변호사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시간 반 동안. 그래서 강혜경 씨는 이제 혼자 들어갔고 예.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아마도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변호사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가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바깥으로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검찰 수사는 이렇게 지금 참고인 신분이잖아요, 강혜경 씨가? 아니에요. 피의자인가요? 피의자. 예. 그렇죠. 피의자 신분이죠. 네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강도 높게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인가가 좀 가늠이 될 텐데 강혜경 씨가 느끼기에는 검찰 수사는 뭐랄까요, 성역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게 2023년 5월에 선관위 고발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진 거고요. 강혜경 씨만 피의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배모 씨와 그 이모 씨 이분들 5명이 지금 피의자예요. 그런데 강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5번이나 이루어졌는데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처음에 참고인 조사 정도로 한 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영선 씨는 스스로는 나는 우리 검사님들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믿지 말아라 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 이제 믿지 말라는 거는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하는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제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다음 주 초로 잡혀 있다고 하면 그때쯤이면 할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검찰 조사 관련해 가지고 강혜경 씨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을 못 하겠고요. 이제 저희가 사실은 11월 1일 날 그 국회 운영위에서 네. 또 국감에 오후에 출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법사위 국감 때 저희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한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미래한국 연구소가 누가 실제 운영했고 그 운영 과정이 어땠고 그걸 따지게 된다면 실제 거기에 공천을 믿기 위해서 돈을 댄 사람들이 누구고 또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집어넣는지를 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만약에 국회의원님들이 물어보신다면 저희들이 이제 대답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때 얘기하겠다. 얘기할 가능성이 좀 있고 예. 또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의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명태균 씨가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그들 중에 몇 명이 돈을 받은 사람도 있고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명태균 씨를 상대로 해서 사기죄로 이제 고소를 할 예정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내용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바를 질문을 하시면 좀 새로운 내용들로 좀 대답할 것들이 많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대답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을 한다면 답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함부로 이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서. 그렇죠. 저희는 예. 이제 함부로 우리가 먼저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국회의원들은 어차피 감사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책임 소재가 혹시 우리한테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하는 질문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그러면 저희들은 성심성의껏 팩트에 근거해서 대답을 할 것이고 그에 상한 증거도 될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을 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할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며칠이라고 하셨죠? 11월 1일이고요. 예, 11월 저희가 1일 이요? 오후 2시 이후에 출석할 예정이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요. 알겠습니다. 그때 또 국정감사장에서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혜경 씨의 변호인인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바레니아 향기를 머금은 피부 에르메스 타임리스 뷰티 고훈진. 수많은 멀티비타민 중 대한민국 1등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춰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좋은 원료로 하나를. 대한민국 1등 멀티비타민. 이젠 고려온단입니다.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 부음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블록버스터급까지 언급한 이날의 자화자찬은 7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난 오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살아난다던 우리 경제는 2분기 역성장에 이어 3분기 0.1% 성장에 그쳤습니다. 전망과 예상을 한참 밑도는 한마디로 민망한 성적표입니다. 3분기 수출도 0.4%나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더 어두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래도 잘 될 거라는 낙관은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정부는 이제라도 냉철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